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약세장의 가속도가 붙게 되자 좀처럼 이 속도와 이 방향을 꺾지 못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변곡점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관성의 범칙이 적용되거나 아니면 횡보 정도 수준에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변곡점과 트리거가 필요한 시장일 텐데요. 상상인 증권은 현 구간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 또 헝다 사태의 이머징 전염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11월에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또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 이런 부분들을 또 소화해내야 하는 시장인데요. 변곡점은 연준의 테이퍼링 시행 전후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상상인 증권 현재 코스피 3,000포인트 이하가 12개월 선행 PER 10.5배 수준, 또 PBR은 1.1배 수준이고 이것은 이머징 시장 평균보다 20% 할인된 상태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년 이익 전망이 역성장이 아니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이 선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확신에 좀 더 힘을 실어준다면 낙폭과대주에 대한 저점 매수,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 IT, 배터리, 또 금융과 레저 업종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 주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주식심화론 오늘 강의 첫 번째 주제, 환율 1,200원 돌파, 원인과 전망은? 오늘 메리츠증권 이희권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복귀하신 지 3주차 내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하락을 하더니 오늘은 또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장중에 터치하는데요. 2010년대 이후부터 지난 11년간 1,200원대는 저항이 상당했던 구간이었습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 때 1,296원까지 100원 가까이 더 오르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오늘 급등 원인부터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환율은 예상의 영역이 아니라 이 수급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 수급적인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먼저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머징 시장, 글로벌 시장, MSCI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가 위치한 포지션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가 있는지 네 가지 차트를 한 번에 준비를 했는데요. MSCI 이 지수 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시장에 속하고 아시아 시장에 속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나오는지를 차트를 제가 준비했는데 준비되셨나요? 확인해 보시면 현재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MSCI 그 이머징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몇몇 국가들, 그러니까 이 전체 이머징 시장 속에서 이 MSCI 지수에서 비중은 늘려야만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금은 빠지고 있지만 네. 몇몇 기업, 몇몇 나라에 대해서 늘려야 되는 그 자금들은 왼쪽 상단과 같이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하지만 바로 오른쪽에 MSCI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자금 유입이 조금 플랫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끝이 플랫하죠. 그 바로 밑에 MSCI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플랫하기 이전에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머징 국가 종목보다 이머징이 안 좋은 상황이고 이머징보다 아시아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왼쪽 하단 MSCI 코리아인데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가장 이머징 시장으로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머징 내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아시아는 정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수급적으로 지금 불리한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이에 따라서 결과물이 지금 환율의 1,200원까지 돌파했죠. 올해 1월에 환율이 가장 최저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80원. 올해 1월 때가 가장 지수의 신고가, 가장 고점 부근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환율과 지수는 아무래도 반대니까 현재 환율 1,200원대가 가장 최고점이라면 지금 지수 때는 가장 최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원인은 이런 수급적인 원인을 계속 모아가는 이유가 금리
금리 그리고 실적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등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국채 금리, 미국 금리 인상이 가장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연준이 중앙은행들이 시장에 풀었던 돈을 정상화시키는 가운데 미리 금리가 반응하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중국을 비롯해서 일부 공급 차질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과속화시키면서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에 비해서 채권이라는 안전 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자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이런 그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비안전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지금 돈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원화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이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만약 우리나라의 올해 그리고 내년의 순이익 전망치 예상치가 꾸준히 우상향했다라면 또는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다라면 우리나라가 펀더멘탈을 견고하기 때문에 이를 계속해서 그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데 반대로 올해 우리나라 그 상장사들의 코스피 순이익이 상반기에 약 100조 그리고 하반기에 약 70조 합이 170조인데 이는 지금까지 국내 한 해 동안 상장사들이 벌어들였던 순이익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은 지금 좋다보다 앞으로 더 좋아야지만 더 가게 되는데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건 작년 주가 상승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순이익 전망치가 적어도 올해보다는 좋아야 되고 몇몇 섹터가 성장하는 게 확실히 눈에 보여야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약 170조 원 유지되어 있거든요.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이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갈 때 추정치를 조금씩 내리고 내년 상반기에 들어섰을 때 추정치를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년 실적 추정치가 조금 하향 조정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라면 펀더멘탈적으로도 지금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내년 예상되는 이익의 PER이 약 10.5배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1배였다가 지금 10.5배로 빠졌는데 사실 PER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산업의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이머징에 있다고 해서 이머징을 비교할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그 PER 역사적인 밴드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네. 뭐 대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더 잘 벌지만 대만은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PER을 더 높게 받고 네. 우리나라가 나스닥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비교 대상이 아닌 거고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PER의 중간값 평균치가 약 10배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5배라고 한다면 비싼 부분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를 거의 그 할증을 과거에 비해서 이 이자율도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고 금리도 저평가된 상황인데 과거의 밸류에이션 비해서 전혀 이 할증을 시켜주는 요소들이 크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없다. 다만 만약 지금 예상하고 있는 내년의 실정치를 추정해봤을 때 10.5배가 나왔는데 만약 내년의 순이익 전망치가 조금이라도 하향 조정된다라면 그 10.5배가 주가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다소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보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환율의 상승은 우리가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보통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가 빠지고 환율이 내려가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환율이 1,200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위험할 것이야 이게 아니라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충분히 반영된 내용들의 결과치가 환율의 1,20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뭐 지수가 어느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 정말 위험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의미를 높게 봤던 1,200원을 돌파한 것일 뿐이지 이게 앞으로를 전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순이익 전망치, 현재 올해 순이익은 전망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 이게 사상 최대 역대급의 실적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피크아웃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부담감들이 시장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순이익 전망치로 봤을 때 현재 코스피가 10.5배 수준이라면 앞으로 순이익 전망치가 더 낮아지면 지금 밸류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 부담감이 지금 시장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같은 이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들, 어느 정도 주가는 빠졌다고는 하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조정받았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실적 전망과 안전자산 선호만으로도 사실 설명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단 아쉬운 점은 아까 보여주셨던 그 차트인데 왜 그렇게 이머징 내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놓고 파는지 이거는 항상 억울한 것 같아요. 네. 배당 때문인가요? 배당을 많이 안 줘서인가요? 팔기가 좋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굉장히 약세로 진행되고 있는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은 강세로 진행되고 있어요. 환율이 그 네. 달러 대비해서 이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당국이 환율에 개입하는 그 영향이 크고 완전 개방된 환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우리나라는 달러에 비해서 약세가 되는데 이 그 위안화는 달러에 비해서 강세가 돼버리면 우리나라와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고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사항은 아무래도 시장의 개방적 그리고 이 작년에 우리나라의 상승세가 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컸다라는 점은 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억울하더라도 시기의 문제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제가 거의 4개월, 5개월 만에 방송을 나와서 지금 세 번째 방송 출연인데 매 출연 때마다 계속 안 좋은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데 이제는 조금씩 뷰를 바꿔봐도 뷰를 바꿀 시기를 계산을 해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2, 3주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4, 5가지의 이유, 헝다 이슈, 네. 국채금리 상향에 대한 이슈, 네. 그리고 공급 부족, 마지막으로 대주주 양도세, 그리고 한 가지 더를 꼽자라면 지금 정부의 신용 대출 규제 이런 내용들 안 좋은 내용들밖에 없죠. 다들 지금 부정론자들이 가장 판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저는 부정론자가 아니고 만약 지금 나스닥은 계속 신고가를 이루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만약 우리가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장이라면 저로의 매수 기회인 거고요. 반대로 2008년도와 같은 그런 시스템 리스크라면 지금이라도 팔고 생존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슈, 저는 헝다 이슈 같은 경우에는 2, 3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체계적인 부도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체계적인 부도를 냈을 때 또는 파산이 났을 때 그때 환율이나 주가가 가장 변동성을 심할 수 있겠지만 그때가 가장 이 셀의 피크의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도 부담스럽습니다. 테이퍼링. 이 시장에 돈을 회수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도 굉장히 낮아지죠. 하지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거든요. 과거에 그 연준이 테이퍼링을 했을 때 금리를 인상한다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시중에 풀었던 돈들을 푸는 속도를 줄여서 정상화시켰을 때 고점 대비해서 미국의 지수가 한 13% 정도, 국내 지수가 13%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정확하게 오늘까지 13% 정도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 자체가 테이퍼링을 한다, 선언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지금부터 빠졌던 게 더욱더 가속화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재의 노출이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많고요. 여기에 그 신용 대출 한도 문제 그리고 더 신용 한도 문제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해서 2조 원의 신용이 줄었습니다. 이는 거의 코로나 피크 때와 같은 그런 신용의 하락인데 사실 신용의 하락 때문에 또 신용을 팔아야 되는 이런 수급적인 부담 때문에 신용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2조 원대라면 이제 견디신 분들은 앞으로도 견딜 수 있으실 분일 테고 여기서
이미 좀 힘들었던 신용 불량 같은 경우는 이미 2조 원에 다 포함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나온 이런 악재들이 결과물이 이렇게 만들었지 이러한 지금까지 나온 악재가 지금까지 영향을 주었던 것보다 앞으로 더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바닥은 이 좋은 게 있을 때가 아니라 네. 너무 안 좋은 것만 있어서 이 안 좋은 것만 있어서 주가가 빠진 거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하지 않을 때 시장의 바닥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 악재의 노출이 이제 바닥을 잡아나는 과정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정도에 반등을 했었죠. 이번 저점이 아직까지는 그 반등 종목별로는 이 저점을 깨고 있지만 만약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그 저점을 이번에 깨지 않고 W자형 또는 3자형 그 3중 패턴을 만들어 간다면 조금 바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가는 거 아닌가. 다만 여기서 예측을 하지 말고 전망을 하지 말고 일단 지난 저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 깨진다라면 조금 더 열어두되 이걸 지켜준다라면 조금 더 이 지지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간다라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2,900선 또 원달러 환율 1,200원 라인에서 과연 변곡점이 나올 수 있을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현재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그래서 제가 아까 저도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상상인 증권의 의견은 11월에 테이퍼링을 시행하고 나면 지수가 저점을 완전히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줬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이제 지금은 살만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의 경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느 쪽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면서 판단을 해 나갈지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런 가운데 지금 2시 들어서면서 LG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잠깐만 한번 짚어볼게요. 실적 요즘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뭐 지난주에 삼성전자 좋았는데 왜 이러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LG전자 한번 볼게요. LG전자 2시 구간 딱 접어들면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5,407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6% 감소하는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18조 7,800억 원 발표가 되면서 역대 분기 가운데 최고의 매출액이 나왔는데요. 다만 전망치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 1,000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전망치 평균이 1조 1,0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여기에 대거 못 미치는 반토막 정도 나는 그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LG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주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2%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주가 현재 플러스권 2% 상승 나타나고 있는데요. 참 종잡을 수가 없네요. 예,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는 하락 반전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2.5%까지 또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환율 이야기 해 나갈 텐데요. 아무래도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뭐 글로벌 변수, 뭐 거시 변수 중요하겠지만 환율이랑 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여기서 좀 정점을 형성하면 여기서부터 하락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외국인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 전망도 가능할 것 같은데 환율에 대한 전망 또 전략 말씀해 주시죠. 전망하기 힘들죠. 화는 주식시장보다 네. 더 큰데 주식시장도 제대로 전망을 못하는데 환을 전망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1.6%를 지금 상단을 열었죠. 2시 같은 경우에 1.61%까지 올라왔던데 상단을 열린 상황이고 이 환율 또한 1,200원 상단이 열렸기 때문에 뭐 얼마까지 갈 거다, 언제까지 갈 거다가 아니라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열린 상황에서 내가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대처해 나가는지가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절대 시장한테 멱살 잡혀서 끌려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간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지금 상황이
그 관성이 생겨서 가는 동안에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방어를 할 건지, 현금 비중을 만들어서 방어를 할 건지, 아니면은 해지가 되는 그런 섹터로 방어를 할 건지, 그리고 이게 반대가 되는 어떤 전환점이 나타났을 때 이 새롭게 저점 매수를 해야 될 걸 어떤 쪽을 저점 매수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얼마까지 간다는 사실 저는 저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래도 좀 러프하게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 1,200원을 훌쩍 넘어섰잖아요. 지금은 좀 훌쩍 넘어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 선에서 어느 정도 고점을 마련할 거라고 보시나요? 작년 코로나 그 고점을 넘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안 넘겠죠. 네, 넘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1200 후반대까지 갔었는데 예. 그때는 시스템 리스크의 영역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때는 이 코로나에 의해서 몇몇 한계 기업들이 무너지면 그 한계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무너지면서 그 은행한테 대출을 못 받아서 다른 은행들도 이제 계속 자금적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있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정확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 회사의 회사채 또한 금리가 급등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확진자 수가 몇 명 나오는 것보다 사기업들 그리고 증권사들, 은행이 돈을 구할 수 없어서 우량 그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 그 우량 기업들 증권사나 은행에 채권을 사놓으신 분들은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는데 높은 금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성경찜에 있었던 거고요. 그만큼 그 당시 때는 환이라든가 그런 그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 체계적인 리스크를 반영해서 그렇게 올라간 거고, 지금은 우리가 과연 이러한 다 노출되고 알고 대응 가능한 악재들이 연쇄적으로 넘어갈 만한 일인가? 만약에 연쇄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악수가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연쇄적인 이런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뭐 2,600포인트가 가서 상황이 정말 달라져서 헝다 이후에 부동산 업체들이 무너지면서 다른 변수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네. 그때 되면 또 뷰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환율을 예상을 못하지만 적어도 코로나 그 고점 넘지 않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금리와 환율이 상방이 일단은 열렸다고는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운데 그 언제쯤 나타날 변곡점에 대비한 전략도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 전략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게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시나리오 전략을 잘 못 쓰신 분들은 괜히 이것저것 따라가다가 크게 손실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올해 상반기는 진짜 뭐 원자재 가격 상승수혜주가 잘 갔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하반기에는 또 색깔이 바뀌어서 에너지 가격 상승주로 또 옮겨지고 있고, 뭐 리오프닝 관련주도 계속 또 주목하시는 분들은 턴어라운드 모멘텀을 노리시는 거고, 그러면은 이익원 지점장님은 어떤 전략으로 남아있는 올해장을 대비를 하실지 의견 여쭐게요. 한쪽으로 기우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네. 맞았을 때 정말 많이 벌지만 그게 두세 번 맞추다가 한 번 못 맞추면 그게 벌었던 것들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양쪽 중에 한쪽을 기우는 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런 색깔로 간다라면 이런 색깔에 어울리는 쪽을 일부, 그리고 색깔이 바뀌었을 때 가장 피해를 받고 가장 많이 빠졌던 것들, 올라갈 만한 그런 것들 일부를 저는 가지고 있는데, 먼저 지금 시장은 금리 상승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몇 주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금리 상승에 대한 해지를 할 만한, 제가 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부터 앞으로 이 섹터가 주도주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색깔이 유지되는 가운데 그나마 이 포트폴리오를 방어할 만한 그런 그 섹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거를 사서 내가 내년, 내후년까지 끌고 가야지 이런 분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해 드리겠고요. 네.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유리하죠. 게다가 저는 금리 이 상승 구간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이후더라도 과거의 동사들의 그 PER 밴드에서 너무 하단의 위치에 있는데 실적은
최상단이고 오히려 이 제일 최고점을 뚫고 실적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해지 차원이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방어 차원 이상으로 좀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지금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 기업들의 마진 훼손이에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뭐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 올라가면 원가를 조달해야 되는 해외에서 이제 그렇죠. 예, 수입 원자재를 업체들. 사야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예. 과거에는 1,100원 주고 그 원재료를 사다가 이제는 1,200원 주고 원재료를 사야 되거든요. 네. 만약 그 업체들이 정말 미국의 몇몇 기업들처럼 원재료 올라간 거를 그대로 다 판가에 전환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원재료 올라가는 것보다 판가를 더 높일 거기 때문에 이게 스프레드는 더 좋아져요. 하지만 국내에 그런 기업들은 많지 않거든요. 원재료 상승 부분을 올라간 것보다 판가는 적게 올리기 때문에 이 이익의 훼손이 좀 커지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지금 안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원가 상승과는 조금 무관한 원재료가 들지 않는 기업도 충분히 해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컨텐츠나 게임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최근에 좋긴 했지만 굳이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잘하고 우리나라가 영향력을 많이 주는과 동시에 이제 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제작에 대한 쇼티지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오징어 게임 테마가 아니라 저는 이 길게 봤을 때 커져나가는 산업이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네. 저는 컨텐츠는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길게 계속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산업이고요. 탑픽 꼽아주세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J 컨텐트리, A 네. 스토리, 사마 네트워크스, 음. CJ ELM 네. 그렇게 산업의 커가는 거면 누구도 이 산업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바스켓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게임 업종 내에서도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 대표적으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 리니지 W가 이제 출시되죠. 그렇죠. 11월 예. 달이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 아니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에 제가 따로 드리려고 하겠고 그럼 이의 하나 제기할게요. 네. 원가 상승에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 인건비 부담 크거든요. 네. 근데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그건 아닌데 인건비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네. 예.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적에도 상반기에 좀 반영됐던 것 같고. 네. 그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네. 최근에 있었던 변수가 아니라 쭉 이어져 왔던 상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네.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아까 하다가 말았던 내용인데 그 이제 오너의 생각, 인건비도 오너의 생각이겠죠. 오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고 있는데 그 사실 제가 과거에 펄어비스 탐방을 갔을 때 펄어비스 탐방을 가보면 그 지하 주차장에 정말 알록달록하게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차 대부분 다 슈퍼카였어요. 그 당시 때 상장된 당시였거든요.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거의 4분의 1 수준이었을 겁니다. 아마 3분의 1. 그 당시 때도 다들 이 개발자분들은 크게 이익을 보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의장께서도 아마 가장 큰 이익을 보셨겠죠. 근데 그분은 아직까지도 지금 검은 사막 차기장 그리고 그 메타버스 도깨비. 게임인 도깨비 계속 앉아서 그 수조 원대 자산가가 됐지만 개발하고 계세요. 근데 반대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라는 정말 대작이 있고 생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사이즈 이미 넘어선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도 굴러가는 상황이었죠. 근데 NC소프트 리니지의 유저들 그리고 불소의 유저들이 이제 손들고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때문에 저는 이런 그 주가의 하락이 나타났다 생각하는데 저는 리니지 W가 분명 과거의 리니지에 비해서 이 수익화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동안의 리니지가 이 소비자들한테 보여줬던 그런 리니지 하면 그런 선입견을
그 리니지 W가 저는 충분히 깨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 리니지 W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전혀 반영되지 않는 최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만약 시장 하락과 함께 NC소프트가 같이 하락했다라면 지금 자리는 부담스러운데 사실 시장 하락 이전에 하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은 NC소프트를 굉장히 모아 나가야 될 때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을 말씀드렸죠. 이 색깔이 유지될 때는 이쪽 그 보험업이나 컨텐츠 그리고 색깔이 바뀌었을 때는 낙폭 과대 쪽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NC소프트나 또는 자동차 같은 이런 바벨 쪽 왜냐하면 내가 한쪽만 가지고 있으면 색깔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모르거든요. 네. 근데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 봐야지 예.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른 해지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고요. 따라서 바벨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요한 종목군으로 보험업과 컨텐츠, 게임, 그리고 자동차까지 꼽아주셨는데요.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반발도 굉장히 큽니다. 파골묘 조수님께서 메리트를 찾다가 골로 가기 딱 좋은 종목 NC소프트라고 하셨고요. 또 오칸님께서 NC 정말 발전성 없는 회사입니다. 매번 같은 방식의 플레이에 뽑기 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NC 의견이 너무 갈리는 문제 종목이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익원 지점장은 NC소프트 현재 구간에서 의견 있으세요? 네. 저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이나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게 조금이라도 바뀌었을 때 주가는 확 달라지거든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NC소프트는 수익성보다도 그동안 너무 과도한 과금 체제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바뀐다면 주가는 바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NC소프트 꼽아봤고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시장 대비 선방 바닥 나왔나? 연초 장을 주도했던 게 바로 자동차주였고요. 정말 자동차주 랠리가 엄청났습니다. 그때는 자동차주 안 가지고 있으면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또 하락세가 꾸준하게 이어졌죠. 그러다가 한 6개월 이상 조정을 받더니 지난주부터 기술적인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오면서 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 자동차주, 반도체주보다도 더 강한 자동차주 바닥이 나왔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바닥이 나왔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시가총액을 대변하는 반도체나 자동차 중에서 뷰를 잘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다들 알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받는 것도 알고 있는 이유 때문에 조정받고 있고, 특히 자동차 섹터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게 가장 크거든요. 네. 이런 이슈도 그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기대치가 있습니다. 실적만 그 컨센서스나 기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슈랑 이벤트도 기대치와 컨센서스가 있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컨센서스 그리고 기대치는 9월 달에 해소였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그 과거의 컨센서스가 9월 달 해소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9월 달 들어서면서 안 되네. 이 해소가 11월 달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턴어라운드라든가 이런 기대치가 2개월 밀려진 겁니다. 때문에 9월 달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다른 종목들이 빠지기 이전에 먼저 빠지고 먼저 매를 맞는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지금 그 시장 참여자가 아닌 필드에 계신 업계에 계신 분들을 그 인터뷰한 내용들이나 또는 이 한 달이 두 달이 건너서 인터뷰를 들어보면 네.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충분히 10월 달, 11월 달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는 너무 안 좋을 거라고 봤던 게 조금 안 좋다면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합니다. 그 어제 중국 시장의 그 메이추안 디엠핑 같은 경우에 중국 그 규제가 이 인터넷 업체의 규제가 굉장히 심할 거로 봤었는데 규제 뚜껑을 열고 보니 생각보다 약해서 메이추안 디엠핑 같은 경우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너무 안 좋을 거라 생각했던 게 조금이라도 이제 너무 안 좋은 거에서 조금 안 좋은 걸로 바뀌면 주가가 그 확연하게 바뀌는 모습 보이는데 네. 이는 분명히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에서도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반등을 했지만 이미 GM과 포드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대에서 돌려서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그 우리나라 휴장일 때 일본 시장이 크게 강세를 보였는데 거기에 가장 1등 공신이 도요타였습니다. 도요타가 3% 정도 상승했을 거예요. 네.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걸 주가가 선행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보여준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날에도 현대차가 지금 플러스 유지되고 지난주 이 하락할 때마다 덜 빠지고 모아가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하락할 때마다 더욱더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지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지금 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만약 이 문제가 수요의 문제였다라면 이 고민거리가 수요와 공급 두 가지가 될 텐데 지금 그 수요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부 차종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의 가격이 신차를 넘어선 상황도 있고 사람들이 이 차량을 대기하다가 마지 못해서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영업사원들, 자동차 판매사원한테 주었던 인센티브가 거의 제로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부 국내 자동차 판매사원들은 정말 사기 싫으면 마세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공급 부족 사태가 조금이라도 해소돼서 공급량만 늘어난다라면 수요가 충분히 흡수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동사의 PER 밴드상, 현대차의 PER 밴드상을 봤을 때도 8배 수준이라면 그리고 연초에 애플카 이슈로 올라가기 이전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 볼 만하다. 시간을 녹여 볼 만한 구간이다 생각합니다. 네. 미국장이 최근 들어서 뭐 그래도 우리보단 낫죠. 미국의 3대 지수 뭐 조정이긴 해도 횡보 정도 조정인데요. 미국의 GM 같은 경우는 시장과 반대로 10월 들어서 상승 추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본장에서 어제장 토요타가 주도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우리 시장을 주도했고요. 현재는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종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11월 이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되는 걸 기다리고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면 늦을까요? 그럼요. 네. 그 지금 제가 자동차 콜은 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닥 콜인지 네. 아니면은 올라간 것이 더 올라간다라는 할증 콜, 리레이션 콜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EPS가 늘어나거나 또는 산업의 멀티플이 늘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네네. 지금 제가 현대차 콜을 드리는 거는 이 EPS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 악재를 많이 반영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다라는 바닥 콜을 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어느 정도 리오프닝이 가시화된 상황에서는 리오프닝 종목들 사기 굉장히 애매하죠.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처럼 네.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됐을 때는 또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서 그때 샀으면 내가 몇 퍼센트 먹는 건데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을 콜을 내가 기다려서 먹겠다는 분들은 지금이 맞고요. 반대로 이게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그 평균값에 위치했을 때 밸류에이션 이 중간값이 왔을 때 이게 리레이팅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다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 차량, 이 완성차, 부품차 업체들이 리레이팅을 줄 만한 요소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리레이팅 요소가 생긴다라면 이런 것들이 있죠. 전기차, 지금 테슬라와 포드, GM, 도요타 같은 업체들은 밸류에이션 갭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날 거예요. 왜 똑같은 자동차 만드는데 테슬라만 더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냐? 왜냐하면 테슬라는 앞으로 전기차가 100%고 전기차가 더 커져 나갈 거고 내연기관 관해서 전기차가 대체될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더 줄 수밖에 없죠. 반대로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내연기관한테 줬던 PER 7배가 과연 맞는가? 이게 8배, 9배, 10배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리레이팅이 충분히
올 연초 상반기에 있었던 거고요. 네. 근데 그게 나타난다라면 거기서도 더 갈 수 있는 거겠죠.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가려고 하는 게 전기차가 마지막 완성 단계가 아닌, 다들 아실 거예요. 스페이스X 위성과 결합한 완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은 이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지금 애플이 스마트폰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뭐 스마트폰 팔아서 돈을 버는 거지만 이미 스마트폰 생태계, 이 그 애플의 생태계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생태계에서 수요자, 앱이 필요한 수요자와 앱을 공급하는 공급자 모두에게 돈을 받고 있거든요. 플랫폼을 먹었기 때문에 향후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돼서 운전면허가 필요가 없고 내가 그냥 차량에 타 있기만 하면 그런 그 시장이 온다라면 충분히 차량 그 자체가 큰 플랫폼이 되는, 핸드폰보다 디스플레이가 더 큰 그런 플랫폼이 될 텐데, 그런 시장이 왔을 때 밸류에이션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그런 전기차 그 변화라든가 모빌리티에 대해서 리레이팅을 줄 수 없죠. 하지만 어느 구간보다 싸게 사놓은다라면 향후에 5, 6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지금과 같은 그 2차 전지 10배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저가 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리고 하자. 근데 만약 그게 아니었을 때는 뭐 액션을 하되, 지금은 그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 나온 이슈들 그리고 살아남은 수요에 비해서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적어도 이 네. 반등은 먹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예. 자, 첫 번째 바닥을 확인한, 굉장히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 바닥에 대한 확인, 그에 따른 수익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2차적인 그 수익에 대해서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은 리레이팅입니다. 친환경차 기업으로서의 리레이팅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탑픽을 꼽아볼게요. 자동차주 가운데 어떤 종목에 관심을 기울일까요? 탑픽은 없고요. 뭐 리레이팅은 이제 시장에서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일단 두고 보자라는 입장인 거고, 그냥 탑픽보다는 매수군을 말씀드리자면 현대차, 기아, 현대위아, 만도, SL, 한국단자 정도로 두겠는데, 이 외에도 기존 그 전기차의 매출 비중이 적었다가 전기차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OP 마진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은 충분히 저는 리레이팅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저는 현대위아랑 한국단자 같은 경우인데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 사업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동차 그리고 이 기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조립, 샤시 조립, 그리고 사륜구동, 이게 메인인데, 사실 엔진 조립, 샤시 조립 같은 경우는 단순 조립이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박합니다. 근데 이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 지금 차량을 구매하시거나 구매하시는 분들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2륜에서 4륜으로 이 전환이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4륜 구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앞으로 커지고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의 방향성이 4륜으로 바뀐다라면 거기에 매출 비중이 높고 거기에 ASP가 높아지는 이 사업부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 그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단순 계산했을 때 2륜일 때의 ASP보다 4륜일 때 ASP가 2배는 높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10배 이상 ASP가 높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같은 트렌드에 속해 있는 사업부는 더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 네. 또한 기계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가 계속 이 내연기관을 이 전기차로 바꾸려는 전환도 하고 있을 뿐더러 투자도 고려하고 있죠. 투자가 확정된다라면 가장 좋은 이 자동차에서 부품과 장비를 아우르고 있는 기업을 위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단자 같은 경우에도 이 커넥터, 자동차 커넥터 들어가는 회사인데, 이 그 EV6라든가 전기차 비중이 늘어날수록 커넥터가 더 수량과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멀티플보다 이제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지면 더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 뭐 DI 동일이라든가 뭐 그런 고려아연 같은 원래 동아 기업 같은 원래는 다른 업종이었다가 전기차 기업으로 소재로 바뀌는 부품으로 바뀌는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3분기, 4분기의 실적은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은 굉장히 매수할 만한 기회다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은 핵심 호재가 노출이 되면 그때가 고점인 경우가 많고 핵심 악재가 또 노출되거나 해소됐을 때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차례 그 기대가 좀 이연됐었던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난 9월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11월로 일단 이연이 됐습니다. 11월 이 부품난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점차 자동차주 바닥을 잡아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투자 전략 세우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메리츠증권 이익원 지점장과 악재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봤던 것 같은데요. 자, LG전자와 LG화학이 지금 악재가 노출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G전자 GM이 볼트 EV에 대한 리콜 비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1조 4천억 원 규모로 합의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 그동안 상당히 좀 부담감이었는데 LG화학이 이에 따라서 주가가 오늘장 4% 넘게까지 상승하면서 고점 경신, 장중에 고점 경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